오헨리의 나이 48세. 너무나 아쉬운 젊은 나이였다. 10년 남짓 작가로 살아오는 동안 그는 주옥같은 단편 300편을 남겼다. 헨리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나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우울한 일들로 점철되었다. 그는 마치 마지막 ipse의 좋은 시처럼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그에게의 마지막 ipse는 무엇이었을까? 끈질기게 남아 그를 독려하고 글쓰기를 놓지 않게 했던 힘.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 하는 아픈 경험이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솔한 소재를 다채로운 표현력과 뛰어난 화술로 버무릴 줄 알았던 미국 휴머니즘 문학의 대명사 오 헨리. 그는 사실주의 작가 하면 바로 떠오르는 프랑스의 모바상이나 러시아의 체호프에 비견되는 탁월한 작가로 길이 남아있다. 오 헨리는 자신의 작품 마지막 ipse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매달려 있을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ipse로 잘 알려진 미국의 휴머니즘 문학의 대명사 오 헨리의 단편을 읽겠습니다. 오 헨리는 미국 사람이죠.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 오 헨리의 인생사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해밍웨이가 남긴 말이라는데 어린 시절의 불행은 더할 나위 없는 교육이다. 그 말에 의하면 오 헨리는 엄청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혼해서 아내 덕에 우체국에 글도 기고하고 했었는데 은행에 근무했었나봐요. 잠시 공금 횡령으로 몰려서 고소도 당했고 또 도망도 갔다가 다시 체포당했습니다. 3년 정도 옥살이도 했죠. 옥중에서도 글을 기고했는데요. 그때 교도관의 이름을 빌려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 헨리죠. 파란만장한 인생사 덕분에 40세가 지나서야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미국 문학의 1세대 하면 대표적으로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을 들 수가 있죠. 그리고 3세대는 너무나 유명한 우리들의 스타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등등이 있습니다. 이 두 세대의 중간격인 2세대의 오 헨리를 꼽는데요. 전후 다른 세대 작가들에 비해서 좀 임팩트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오 헨리는 미국 문화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작가랍니다. 그리고 읽어봤더니 임팩트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ipse 한 작품으로 그를 설명하기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소수가 누리는 풍요, 다수가 누리는 빈곤, 이 동전의 양면을 모두 묘사한 작가, 이런 평도 있지요. 이 부분을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 두 편을 오늘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책마다 제목이 조금씩 다른데 번역에 따라 낙원에 들른 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낙원의 여행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늘의 책에서는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의 신과 사랑의 신, 이렇게 두 작품 읽겠습니다.
더 클래식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요. 김명철 님이 옮기셨습니다. 낭독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피소지에서 생긴 일. 브로드웨이에는 여름 휴가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호텔이 있다. 그곳은 넓고 시원하다. 객실은 서늘한 기온의 짙은색 참나무로 마감되어 있다. 호텔에서 만들어내는 산들바람과 짙은 녹색의 관목들이 마치 에드론 산맥에 온 듯한 쾌적함을 선사한다. 널찍한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황동 단추를 단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공중에 매달린 엘리베이터를 타고 꿈꾸듯 미끄러져 올라가면 알프스 등반가들은 누리지 못하는 고요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주방에 있는 요리사들은 화이트 산맥에서 맛보는 것보다 더 뛰어난 민물송어 요리, 올드 포인트 컴포트 사람들도 질투할 만한 해산물 요리, 메인주 수렵 감시관이 임무를 망각하게 할 만큼 맛있는 사슴 요리를 제공한다. 사막처럼 뜨거운 7월의 맨해튼에서 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7월에는 줄어든 손님들이 서늘한 황혼 무렵의 고상한 식당에 호사스레 흩어져 앉아서 눈처럼 하얀 테이블보에 덮여있는 빈 테이블들 사이로 조용히 서로의 행운을 축하한다. 넘쳐나는 웨이터들이 손님 근처를 맴돌며 주의 깊게 살피다가 부르기도 전에 달려가 시중을 들고 필요한 걸 채워준다. 실내 온도는 언제나 4월이다. 천장에는 여름 하늘이 수채화로 그려져 있는데 아쉽게 사라져버리는 자연의 구름과는 달리 언제나 고운 구름이 둥실 떠 있다. 멀리서 들려오는 브로드웨이의 흥겨운 소음도 이 호텔에 투숙한 행복한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는 숲을 채우는 평화로운 폭포 소리로 들린다. 낯선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면 투숙객들은 불안함에 귀를 쫑긋 세우며 늘 즐거움을 찾아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 의해 자신들의 은신처가 발각되고 침범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 결국 예술과 기술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산과 해변의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일부 사람만이 무더운 계절에 한가로운 호텔에 은둔하며 유유자적 휴가의 기쁨을 누린다. 올 7월에는 마담 엘로아즈 다르시 보몽이라고 쓴 명함을 접수기 직원에게 내미는 한 여자가 호텔에 들었다. 마담 보몽은 로터스 호텔이 반길 만한 손님이었다. 그녀는 상류층의 훌륭한 태도를 지닌 데다 상냥하고 친절해서 호텔 직원들이 다 투어 수발을 들고자 했다. 벨보이들은 그녀의 호출에 저마다 나서려 했고 접수계 직원들은 호텔과 호텔 물건을 몽땅 그녀에게 바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기세였다. 다른 손님들도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녀의 여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호텔에 어울리는 투숙객들의 품위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지극히 훌륭한 손님이 호텔을 벗어나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그녀의 습성은 로터스 호텔에 머무는 안목 있는 고객들의 취향과 비슷했다. 호텔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려면 마치 멀리 떠나온 것처럼 도시에서의 일상을 잊어야 한다. 밤에는 인근을 산책하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무더운 한낮에는 마치 맑은 물가의 안식처에서 편안히 머무는 송어처럼 로토스 성의 그늘 안에 주로 머문다. 마담 보몽은 로터스 호텔에서 홀로 지냈지만 지위에 어울리는 고독이 밴 여왕의 자태를 유지했다. 10시에 아침 식사를 하는 그녀의 모습은 차분하고 사랑스럽고 여유로웠으며 마치 어스름한 황혼 무렵에 빛나는 제스민 꽃처럼 은은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이 가장 빛나는 건 저녁 식사 때였다. 그녀는 산속 협곡에 숨겨진 폭포에서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아스라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다. 그 드레스의 아름다움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 앞서패는 늘 선홍빛 장미가 달려 있었다. 수석 웨이터는 문 앞에서 그녀를 맞으며 그 드레스를 경의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드레스는 파리를 떠올렸다. 신비로운 백작 부인을 연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베르사유 궁전과 가늘고 긴 칼, 유명 배우, 유럽풍 카드 도박을 떠올리는 사람도 분명 있을 터이다. 로터스 호텔에서는 마담 보몽이 국제적인 인물이며 러시아를 위해 가늘고 흰 손으로 국가 간의 막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출처 없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가 세계를 거침없이 누비는 인물이라면 미국에서 한여름의 열기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로 고상한 로터스 호텔을 손쉽게 찾아낸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마담 보몽이 호텔에 머문 지 3일째 되던 날, 어느 젊은 남성이 호텔에 묵으러 왔다. 흔히 거론하는 기준대로 그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유행에 어울리는 옷을 입었고 균형 잡힌 체격에 용모는 준수했으며 세상을 두루 경험한 듯 침착하고 세련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직원에게 3, 4일 정도 머무를 생각이라 말하고 유럽행 증기선 출항 일정을 물어본 뒤 자신이 좋아하는 숙소에 만족해하는 표정으로 비할 데 없이 훌륭한 호텔의 아늑한 품속으로 빠져들었다. 숙박부에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그 젊은 남성은 해롤드 페링턴이었다. 그는 로터스 호텔 고유의 평화한 생활 리듬 속으로 조용히 스며든 까닭에 휴식을 찾아 모여든 다른 손님들에게 약간의 폐도 끼치지 않았다. 그는 로터스 호텔에서 식사를 하며 한 배를 탄 운 좋은 다른 선원들과 연꽃 열매를 나눠 먹은 듯이 은혜로운 평화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루 만에 그는 전용 테이블과 웨이터를 얻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브로드웨이에 붐비는 행락객들이 멀지 않은 곳에 은밀히 자리 잡은 이 낙원에 들이닥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불안해했다. 해럴드 페링턴이 온 다음 날, 마담 보몽은 저녁 식사 후에 나가다가 손수건을 떨어뜨렸다. 페링턴은 별다른 사심 없이 이를 주워서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아마도 로터스 호텔의 남다른 투숙객들 사이에서는 왠지 모를 동지애가 있는 듯했다. 어쩌면 브로드웨이 호텔에서 최고의 여름 휴양지를 발견하는 행운을 함께했다는 사실에 서로 이끌렸는지도 모른다. 공손하면서도 의례적이지 않은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오갔다. 그러고는 여름 휴양지의 편안한 기분 때문이었는지 두 사람 사이의 친근함은 마치 마법사의 화초처럼 그 자리에서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이윽고 복도 끝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가볍고 부드러운 대화를 이어나갔다. 유명한 휴양지들은 질렸어요. 마담 보몽이 엷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소음과 먼지를 피해 산이나 해변으로 간들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와 부산을 떤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패링턴이 유감스러운 듯 말했다. 교양 없는 사람들 천지예요. 최고급 증기선도 연락선과 별로 다를 게 없어지고 있어요. 로터스 호텔이 사우전트 아일랜드나 맥키노보다 브로드웨이로부터 더 우회진 곳이라는 사실을 여름 휴양객들이 모르길 바랄 뿐입니다. 어찌됐든 일주일만이라도 이 비밀스러운 장소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마담 보몽이 미소 띤 얼굴로 한숨 쉬며 말했다. 사람들이 이 소중한 로터스 호텔로 들이닥치면 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장소 중에 여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면 우랄 산맥에 있는 폴린스키 백작의 성이죠. 이번 여름에는 바덴바덴과 칸도 썰렁하다고 합니다. 패링턴이 말했다. 오래된 휴양지들은 해마다 평판이 나빠지고 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은 조용하고 아늑한 곳을 찾고 있나 봅니다. 저는 이 달콤한 안식처에서 3일 더 머무를 생각입니다. 마담 보몽이 말했다. 월요일에 세르디코가 출항하거든요. 해롤드 패링턴의 눈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예. 저도 월요일에 떠나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외국으로 가지는 않아요. 마담 보몽은 동그란 한쪽 어깨를 외국 사람처럼 으쓱거렸다. 이곳이 매력적이라 해도 영원히 여기에 숨어 있을 순 없어요. 대저택에서 저를 맞을 준비를 한 달 이상 해왔거든요. 꼭 열어야 하는 파티가 있답니다.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요. 그래도 이곳 로터스 호텔에서 보는 일주일을 잊지는 못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패링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을 태우고 떠날 세드릭호도 몹시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3일) 후 일요일 저녁
두 사람은 예전처럼 발코니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깍듯한 웨이터가 얼음과 클라리 컵을 가져왔다. 마담 보몽은 저녁 식사 때 늘 입던 아름다운 이브닝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에 빠진 듯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손 가까이에 최신 유행의 쉐털레인 지갑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 옆에 놓인 얼음 조각을 먹은 뒤 지갑을 열어 1달러짜리 지폐를 꺼냈다. 패링턴 씨. 로토스 호텔을 사로잡았던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말했다. 말씀 드릴 게 있어요. 저는 내일 아침 식사 전에 이곳을 떠나요. 일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전 케이시 메머드 가게 양말 매장 직원이고요. 제 휴가는 내일 아침 8시까지입니다. 이 지폐는 다음 토요일 밤에 주급 8달러를 받기 전까지 제게 남은 마지막 돈이랍니다. 당신은 진짜 신사이시고 나에게 정말 잘해주셨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번 휴가를 위해 1년간 급료를 모아 저축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딱 일주일 동안은 귀부인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침대에서 기어 나오는 대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싶었어요. 최고급 음식을 먹고 시중을 받으며 부자들처럼 배를 눌러 심부름도 시키고 싶었어요. 이제 소원대로 해봤고 내 인생에서 꿈꿀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전 앞으로 1년을 잘 지낼 수 있는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제 일터와 작은 새방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패링턴 씨, 전 당신께 일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저에게 호감이 있으신 것 같고 저도 당신이 좋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전 당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일종의 동화와도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럽과 책에서 읽은 다른 나라에 관해 이것저것 떠벌리면서 당신이 절 대단한 여성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입을 만한 옷이라곤 지금 입고 있는 이 드레스밖에 없답니다. 오다우드 앤 레빈스키 상점에서 할부로 산 거예요. 75달러짜리 맞춤 옷이죠. 처음에는 10달러를 냈고요. 나머지는 그들이 매주 1달러씩 받으러 오기로 했어요. 한 가지만 빼고 모두 다 털어놓은 듯합니다. 패링턴 씨, 제 이름은 마담 보몽이 아니라 매기 시비터예요. 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1달러는 내일 드레스 할부금으로 낼 겁니다. 이제 그만 제 방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네요. 해럴드 패링턴은 별다른 표정 없이
로터스 호텔의 가장 사랑스러운 손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이야기를 끝내자 패링턴은 수표책처럼 보이는 작은 장부를 코트 주머니에서 꺼냈다. 빈 양식에 몽당 연필로 뭔가를 적더니 한 장을 떼어 그녀에게 건네주고는 $1 지폐를 가져갔다. 저도 내일 아침에 일하러 가야 합니다만, 그가 말했다. 지금 일을 시작하는 게 낫겠군요. 지금 드린 건 할부금 $1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오다우드 앤 레빈스키 상점 수구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당신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으로 휴가를 보내다니. 그렇지 않나요? 전 항상 멋진 호텔에 투숙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씩 받는 주급에서 조금씩 모아 이번에 소원을 풀었습니다. 맥이, 이번 주 토요일 밤에 코니 아일랜드에 배 타러 가지 않을래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마담 엘로아즈 다르시 보몽으로 행세했던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요. 가고 말고요. 패링턴 씨, 토요일에는 12시에 문을 닫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급 호텔에서 지냈다 해도 코니 아일랜드는 좋을 거예요. 발코니 아래로는 7월의 더위에 지친 도시가 부산스레 으르렁대고 있었다. 로터스 호텔 안에는 알맞게 조절된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세심한 웨이터들이 마담 보몽과 그녀의 동행이 원하면 언제라도 달려가려고 낮은 창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문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마담 보몽이 마지막으로 타고 올라가게 될 엘리베이터였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가 말했다. 해롤드 패링턴이란 이름은 부디 잊어주세요. 제 이름은 맥머너스입니다. 제임스 맥머너스. 친한 사람들은 짐이라고 부르죠. 잘 자요, 짐이. 그녀가 말했다. 재물의 신과 사랑의 신. 좀처럼 호출용 배를 사용하지 않는 로그웰 영감이 서재문 앞으로 가서는 옛날에 캔자스 볼판을 호령하던 목소리로 소리쳤다. 마이크. 그러고는 대령한 하인에게 말했다. 아들 녀석에게 나가기 전에 나한테 들르라고 말해주게. 아들이 서재에 들어오자 영감은 신문을 내려놓으면서 큼직하고 불그레한 얼굴에 애정이 깃든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한 손으로 흰머리를 훑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호주머니 속의 열쇠를 짤그랑거렸다. 리처드,
네가 쓰는 비누는 얼마짜리냐? 앤소니 로겔이 물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돌아온 지 6달밖에 되지 않는 리처드는 어리둥절했다. 그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묻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마치 파티에 처음 와본 소녀처럼 낯설기만 했다. 한 타스에 $6 정도일 거예요? 그럼 네 옷들은? 대체로 $60쯤 됩니다. 너는 신사란다. 앤소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듣건대 요즘 젊은이들은 한 타스에 $24짜리 비누를 쓰고 옷 한 벌에 을에 $100가 넘는 걸 입는다더구나. 너는 남 못지않게 넉넉한데도 점잖고 검소하구나. 나는 지금도 구식 유레카 비누를 쓰고 있는데 그건 단지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서가 아니라 가장 순수한 비누이기 때문이야. 비누 하나에 10센트 이상 쓴다는 것은 시시한 향료와 상표를 사는 것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너희 세대의 젊은이들에게는 50센트짜리가 좋을 게다. 아까 말했듯이 너는 신사다. 흔히 신사 하나를 기르려면 3대는 걸린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괜한 말이야. 비누 유지가 때를 벗겨내듯이 돈이 말쑥한 신사를 만든단다. 돈이 너를 신사로 만들어 줄 게다. 그래, 돈이 나 역시 신사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 우리 집 양쪽에 사는 늙은 네덜란드 신사들은 나 같은 사람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한다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투덜대지만 그들이나 나나 무례하고 거칠고 매너 없기는 마찬가지 아니더냐. 그렇지만 돈으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아들은 약간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소리 마라. 앤소니 영감이 볼멘 소리로 말했다. 나는 언제나 돈에다 돈을 건넨다. 난 돈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이 있는지 백과사전까지 찾아보았다. 다음 주에는 백과사전 부록까지 뒤져봐야겠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의 편을 들련다.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면 어디 말해봐라. 하나 예를 들자면 젊은 로겔이 약간 겸연쩍어하며 대답했다. 배타적 그룹인 인류 사교계에는 돈을 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연 그럴까? 악의 군원을 찬미하는 자가 벼락 같은 소리로 말했다. 만일 초대 에스터가 이 나라로 건너올 뱃삭이 없었다면 너희가 말하는 그 인류 사교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겠느냐. 젊은 로겔이 잠자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말하려던 것이 바로 그거다. 영감이 말을 이었다. 너를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야. 너는 요즘 어딘가 이상한 것 같더구나. 얘야, 나는 2주일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어서 털어놓고 말해보렴. 난 24시간 이내에 부동산은 그대로 두고 $1,100만 현금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램블러호가 항만에서 석탄을 싣고
이틀이면 바하마 제도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아버지 추측이 과히 동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 앤소니가 다잡아서 말을 이었다. 그 저자의 이름이 뭐냐? 리처드는 서재를 왔다 갔다 걷기만 했다. 이 세련되지 않은 늙은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믿음을 얻기에 족한 친근함과 인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런데 왜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하지 않니? 영감이 물었다. 그 여자는 기꺼이 네 품에 뛰어들 텐데 말이야. 너는 돈도 있고 외모도 좋고 점잖지 않느냐? 그리고 넌 어느 모로 보나 깨끗해. 유레카 비누 냄새가 아직 풍기지 않는단 말이야. 넌 대학도 나왔지 않니? 그 여잔 그런 걸 보지 못하는가 보구나. 아니, 아직 청혼할 기회가 없었어요. 리처드가 말했다. 그럼 기회를 만들면 되지. 앤소니가 말했다. 공원을 함께 산책한다거나 차를 타고 시골로 간다거나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데려다 준다거나 하면 되잖아. 아니, 기회가 없긴 왜 없어? 아버지는 사교계의 물레방아라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 여자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의 시간은 며칠 전부터 빈틈없이 약속되어 있어요. 아버지, 전 꼭 그 여자를 갖고 싶어요. 그렇지 못하면 이 도시는 저에게 영원한 암흑의 시궁창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다고 편지를 보낼 수도 없어요. 차마 그건 못하겠어요. 이런 딱한 놈 같으니. 영감이 말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다 네 것인데 여자애에게서 한두 시간 얻어내지 못한단 말이냐. 제가 너무 뒤로 미루기만 했어요. 그녀는 2년 동안 머물 예정으로 내일 모레 배편으로 유럽으로 떠나요.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내일 밤에 불과할 뿐이죠. 그녀는 지금 리치먼드에 있는 숙모댁에 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리로 찾아갈 순 없죠. 하지만 내일 밤 8시 반 기차로 그녀가 이곳에 도착할 때 제가 마차를 가지고 기차역에 마중 나가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브로드웨이를 마차로 달려서 원래 극장으로 갑니다만 그곳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일행이 극장 밖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런 사정 속에서 단 6, 8분밖에 없는데 그 여자가 저의 사랑 고백에 귀를 기울여 줄까요? 아니에요. 또 극장 안에서나 극장을 나온 후에도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엉킨 것은 아버지의 돈으로도 풀 수 없어요. 인간은 돈으로 1분의 시간도 살 수 없어요. 만일 살 수 있다면 부자는 모두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배편으로 떠나기 전에 제가 그녀에게 청혼할 희망이 없어요. 알았다. 아들아. 영감이 유쾌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클럽에 가 있으려무나. 사랑 고민을 좀 잊게 해줄 게다. 하지만 때로는 신전에서 거룩한 재물의 신에게 분양하는 걸 잊어선 안 된다. 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고 했지. 물론 돈으로 시간을 사서 우리 집까지 배달해달라고 주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시간을 지배하는 신도 발꿈치에 큰 상처를 입으면서 금을 찾아 광산을 헤매는 걸 보아왔단다.
그날 밤 감상적이며 주름살이 많고 한숨이 잦으며 재산에 눌려 지겨워하는 엘렌 고모가 오빠 앤소니를 찾아왔다. 그녀는 석간신문을 읽고 있던 앤소니 영감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고민을 주제로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그 애가 나한테 다 털어놨어요. 앤소니 영감이 하품을 하며 대답했다. 그래서 내 은행 예금이 너의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그 녀석 돈을 마구 헐뜯기 시작하는 거야. 도움 같은 건 쓸데없다는 둥 사교계의 귤은 억만장자 10사람이 팀을 이뤄 공격해도 1야드도 전진할 수 없다는 둥 짓거려대는 거야. 앤소니, 돈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요. 엘렌 고모가 한숨을 내쉬었다. 참된 사랑 앞에서 재물이란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랑은 전능하답니다. 그 애가 좀 더 빨리 얘기했으면 좋았을걸. 그 처녀도 우리 리처드를 거절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요. 이제 그 처녀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오빠의 황금으로도 아들의 행복은 사지 못할 거예요. 이튿날 저녁 8시 엘렌 고모는 녹슨 산자 속에서 골동품 같은 금반지 하나를 꺼내어 리처드에게 주며 말했다. 얘야, 너 오늘 밤에 이 반지를 끼고 가거라. 네 어머니께서 나한테 준 거란다. 네 어머니 말에 의하면 이 반지가 사랑의 행운을 가져온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너에게 전해주라고 나한테 맡겼단다. 젊은 로겔은 엄숙한 얼굴로 그 반지를 받아 자기 새끼손가락에 끼워보았다. 반지는 손가락의 2번째 마디까지 미끄러져 들어가서 멈추었다. 그는 반지를 다시 빼가지고 남자들이 흔히 하는 식으로 조끼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전화로 마차를 불렀다. 8시 32분 그는 정거장에 웅성거리는 군중들 틈에서 렌트리 양을 찾아냈다. 어머니와 일행분들을 기다리게 할 순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원래 극장까지 되도록 빨리 가주게. 리처드는 위험있게 마부에게 일렀다. 마차는 42번가에서 브로드웨이로 그리고 다시 불빛이 휘황한 거리를 서에서 동으로 달렸다. 34번가에 이르렀을 때 리처드가 다급하게 마차의 창문을 밀어 올리더니 마부에게 마차를 세우라고 말했다. 반지를 떨어뜨렸어요. 그가 마차에서 내리며 양해를 구했다. 그 반지는 어머니가 주신 거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떨어뜨린 장소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는 1분도 안 되어 반지를 갖고 마차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그 1분 사이에 전차 한 대가 바로 마차 앞에 멈춰섰다. 마부가 왼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커다란 우편 화물차가 가로막았다. 다시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하자 이번에는 가구를 실은 화물마차가 까닭없이 앞질러 나왔으므로 뒤로 물러서야 했다. 마부가 뒤로 물러서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말고삐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욕지거리를 하며 투덜거렸다. 결국 많은 마차와 말들이 서로 엉켜든 속에 갇히고 말았다. 가끔 그러하듯 대도시에서 갑자기 교통과 모든 통행이 차단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왜 마차가 움직이지 않죠? 렌트리 양이 초조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러다 늦겠어요. 리처드가 마차에서 일어나 주위를 살펴보았다. 브로드웨이와 6번가와 34번가가 교차하는 광장이 마치 허리가 26인치 되는 처녀가 22인치 허리띠를 맨 듯 배달차와 트럭과 전세마차와 진마차와 전차로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사방 모든 도로에서 차들이 뒤엉킨 교차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와 혼잡을 더하는 바람에 수레바퀴는 꼼짝 못하게 되고 마부들의 아우성은 한층 더 혼란을 빚어냈다. 맨하튼의 모든 교통기관이 여기에서 뒤엉켜버린 듯했다. 보도에 늘어선 수많은 구경꾼들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뉴욕 시민도 이토록 교통이 막히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자리에 주저앉으며 리처드가 말했다.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군요. 이 혼잡이 1시간 내에 풀릴 것 같지 않네요.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그 반지를 떨어뜨리지 않았던들 우리는... 그 반지 좀 보여주세요. 렌트리 양이 말했다. 이제 어쩔 수 없는걸요. 괜찮아요. 어차피 전 연극이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11시에 누군가 로겔의 현관문을 경쾌하게 노크했다. 들어오시오. 붉은 가운을 걸치고 해적 모험소설을 읽고 있던 앤소니 영감이 큰 소리로 말했다. 문을 노크한 사람은 엘렌 고모였다. 그녀는 마치 어떤 실수로 이 세상에 남게 된 백발의 천사처럼 보였다. 두 사람이 약혼했어요, 앤소니.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처녀가 우리 리처드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 두 사람이 극장 가는 도중에 길이 엉망으로 막혀서 마차가 빠져나오는데 2시간이 걸렸대요. 참, 그리고 말이에요. 앤소니 오라버니, 다시는 돈의 위력을 자랑 마세요. 참된 사랑의 자그마한 상징이 돈과 아무 상관도 없는 영원한 애정을 상징하는 조그만 반지 하나가 우리 리처드의 행복의 실마리가 됐답니다. 리처드가 반지를 길에 떨어뜨려서 그걸 찾으려고 마차에서 내린 사이에 교통이 엉망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마차가 혼잡 속에 묶여있는 동안에 리처드는 사랑을 고백하여 그녀의 승낙을 얻게 됐어요. 진정한 사랑에 비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앤소니. 잘 됐군. 앤소니 영감이 말했다. 그 녀석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기쁘군. 내가 그 녀석에게 말했지. 이 일에 대해선 결코 돈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이야. 만일... 그렇지만 오라버니의 돈이 무슨 힘이 되었어요? 동생아, 앤소니 로겔이 말을 이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해적이 큰 공경에 빠졌어. 그의 배는 곧 침몰하게 됐지만 그는 돈의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호락호락 빠져 죽지는 않을 게야. 제발 부탁이니 내가 그 대목을 끝까지 읽게 해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맺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독자들도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우물의 밑바닥까지라도 뒤져야 한다. 이튿날 우둘투둘한 손에 파란 물방울 무늬 넥타이를 맨 켈리라는 사나이가
앤소니 영감집을 찾아왔다. 그는 곧 서재로 안내되었다. 그래, 좋았어. 앤소니가 수표책에 손을 뻗으며 말했다. 아주 잘했네. 가만히 있어보자. 자네에게는 현금으로 5,000달러를 줬으니까 제 돈 300달러를 더 썼습니다요. 켈리가 말했다. 예산이 조금 초과되더군요. 그 우편마차와 전세마차는 대부분 5달러 들었지만은 트럭과 말 2표를 끄는 큰 마차는 각각 10달러씩 들었어요. 전차 운전사는 10달러를 요구하고 화물을 실은 대형 마차 가운데는 20달러 달라는 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경관이 제일 비싸게 부르더군요. 두 사람에게 50달러씩 주고 나머지는 20달러와 25달러씩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끝내주게 하지 않았습니까? 로겔 영감님? 윌리엄 A. 브래디가 그 야외 공연에 나와보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다니까요.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윌리엄이 나와봤더라면 셈이 나서 심장마비라도 일으켰을 거예요. 게다가 연습 한번 안 해본 공연이었죠. 모두들 1초도 어김없이 시간을 맞췄습니다요. 2시간 동안 그릴리의 동상 밑으로 뱀 한 마리 기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켈리, 여기 있네. 1,300달러. 앤소니가 수표를 건네며 말했다. 자네 몫으로 1,000달러 하고 자네 돈으로 쓴 300달러야. 자넨 설마 돈을 없인 여기지는 않겠지, 켈리? 제가요? 켈리가 말했다. 저는 가난을 만들어낸 자를 두들겨 패주고 싶은걸요. 켈리가 문 앞까지 갔을 때 영감이 다시 불러 세웠다. 자넨 그 한창 혼잡을 이룰 때 벌거벗은 통통한 어린아이, 그 큐피트 말일세. 그 통통한 어린아이가 어느 한 구석에서 활을 쏘고 다니는 걸 본 일이 있나? 못 봤는데요? 켈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만약 말씀하시는 벌거숭이가 있었다면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경관이 끌고 갔을 겁니다. 나 역시 그런 꼬마 악당이 현장에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네. 앤소니가 껄껄 웃었다. 잘 가게, 켈리.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야기 어때요? 커플이 이루어진 사랑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세상 모든 것을 자식 위해서 쏟아붓는 뜨거운 아버지의 이야기로만 들리나요? 두 편 말고도 단편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20년 지기 친구를 만났는데 벌어지는 해프닝이라든지, 감옥에 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내 이야기라든지, 따뜻하면서도 시대를 직시하는 작가의 눈이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반전이 있는 것도 무지하게 재밌었고요. 이렇게 반전에 맞들이면 안 되는데. 어헨리의 작품들 마지막 잎새 말고도 좋은 작품 많으니까 시간 내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